안녕하세요. 한국여성독립운동연구소 소장 심옥주입니다. 오늘 3강은 한말 최초 여성 의병장 윤희순에 대한 이야기들을 풀어볼까 합니다. 제가 한국 여성 독립운동가에 대해서 연구하게 된 본격적인 계기가 이분을 만나면서부터였거든요. 학교에 계속 공부를 하고 머물러야 되나 하고 고민이 되는 찰나에 갑자기 다 집어던지고 저 같은 경우는 고시원을 들어갔어요. 그래서 잡은 공부가 한의 쪽이었는데 한의 공부를 이렇게 하면서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잠을 계속 안 자고 이랬더니 이 손가락, 연필 진 손가락 3개가 갑자기 마비가 와서 그래서 이제 핀을 찌르고 수건을 감싸고 한의원으로 뛰어갔죠. 그리고 나서 한의의 꿈은 접게 됩니다. 그리고 고시원을 나오기 바로 마지막 날, 그날 우연히 TV에서 이분을 만나게 됐어요. 이분을 만나고 이분에 대한 소개가 잠깐 나갔을 뿐인데 그때부터는 가슴이 뛰기 시작하더라고요. 이거다. 살다 보면서 아마 이거다라는 생각을 들게 만드는 그런 순간들이 종종 있을 겁니다. 아주 많지는 않고요. 이분을 만나기 위해서 3일 뒤에는 보따리를 싸서 부산에서 강원도로 향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작한 연구가 바로 이 윤희순이었습니다. 시대가 원하는 소리를 듣는 이들의 행동은 대범하고 거침이 없다라는 이 문구를 명확하게 알려준 사람이 바로 이 윤희순이라는 인물인 것 같습니다. 이분의 행적이나 또 이분의 여러 가지 활동들을 쫓아가는 과정에서 어떻게 여성이 이렇게 거침없이 할 수 있는가, 활동을 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이었고, 내가 만약 그 시대의 여성이었다면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하는 그런 의문들도 가지게 되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분이 다른 여러 가지 어록들도 있고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제가 기억에 남고 가슴이 뭉클해지는 말부터 먼저 띄워볼게요. 중국인들을 모아놓고 또는 조선인들을 모아놓고 한 여성이 그 앞에 서서 일장연설을 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천하에 무서운 것이 없습니다. 1000번 넘어지면 10,000번을 일어서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던 이 여성의 얼굴을 가만히 살펴봤더니 눈에는 핏발이 서 있고 뭔가 강건한 의지가 담겨져 있는 이 여성의 모습을 보면서 중국인들도 매료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선인들과 중국인들이 같이 항일투쟁을 하자라고 의기투합을 해서 움직이는 그런 장면들, 면면들을 보면서 이 많은 사람들이 같이 움직이게 되는데요. 그런 데는 이 윤희순과 같은 인물들이 아마 중국에서 많이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유독 윤희순이라는 인물이 주목되는 이유는요. 한국 여성 독립운동가로서는 굉장히 이례적인 행보를 하신 분입니다. 의병운동 25년과 독립운동 15년, 40년간을 구국투쟁에 몸을 던지신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독립운동을 했거나 아니면은 대부분 3.1운동을 했거나 그랬는데 우리나라에서 여성 독립운동가 중에서 의병운동으로 서원받은 분은 딱 2분이셔요. 2분 중에 한 분이 바로 윤희순 의병장이고 한 분은 전남에 있는 바로 강무경 의병장의 부인인 양방매 여사입니다. 그 2분만 의병 활동을 했는데 그 중에서도 여성 의병 단체를 만들어서 의병장으로 활동한 분은 이분이 유일하다는 겁니다. 이분의 행적을 쫓아가면서 참 뜻깊게 본 것은 뭐냐 하면 우리 독립운동이 의병 정신을 계승해서 독립운동으로 이어지고 이 독립정신이 또 우리 현대의 국군 정신으로 개성되어졌다 하는 그런 거대한 틀 속에서 본다면 이 여성 독립운동도 의병 정신이 또 독립정신 그리고 이후에 국군 정신으로까지 계승되는 그 계보를 따라왔구나라는 부분을 확인시켜주는 분이 바로 이분이었습니다. 이 윤희순 의사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이렇습니다. 이 윤희순 의사에 대해서 처음에 그 강원도 춘천 지역에서 이분을 연구했을 때는요. 그 지역에 13도 의병 13도 도총재인 유인석 선생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 유인석 선생 집안을 연구를 하다 보니까 여성 한 분이 툭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 집안에서 의병장이 대거 나왔기 때문에 여성도 그냥 같이 옆에서 조력했는가 보다라고 했는데 뚜껑을 열고 봤더니 아니 여성이 의병단을 조직해가지고 의병장으로 활동한 그게 이력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자료를 쫓아가는 과정에서 제가 살펴본 것은 기초자료 그리고 역사학계의 자료 또는 이분은 의병 가사를 많이 쓰셨거든요. 그래서 국문학계의 자료 그리고 여러 가지 문헌 자료들을 총괄해가지고 이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연구하는 과정에서 이분의 활동이야말로 여성 독립운동가의 거대한 그 흐름을 정말 훑어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더라고요. 윤희순 의병장이 그 활동했던 시기 또 성장했던 시기를 가만히 살펴보면 일단 1860년에 태어나셔가지고 1935년에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일단 성장기 같은 경우에는 문호 개방이 요구되어졌던 병인 양요라든지 또는 신미양요, 운요 사건들이 있었던 나라에서 약간 개방에 대해서 뭔가 이 불협화 문호 개방을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저지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시기에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장을 하고 16세가 되는 해에 결혼을 합니다. 혼인을 하는데 그 혼인한 집안도 바로 혼인한 집안이 바로 의암 유인석 선생이 있는 바로 그 집안입니다. 그러면 윤희순 의사의 활동을 전반적으로 이렇게 살펴보면은 의병 운동도 있고요. 그다음에 독립 운동도 있는데 먼저 이제 의병운동 파트를 이렇게 살펴보면 우리나라 의병이 일어나게 된 배경을 보면요. 1895년도에 명성황후 시해 사건입니다. 이 명성황후 시해 사건 거기에다가 이 조선인으로서의 또는 양반으로서의 자존심 이걸 가지고 있는 이 단발령을 상투를 자른다는 것은 그 시대에서는 굉장히 어마어마한 일이었거든요. 여기에 일본의 그 탄압과 그다음에 이런 부분에 붕괴해가지고 자발적으로 일어난 것이 바로 의병입니다. 의병은 민의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일어난 바로 결사체였습니다. 이 의병이 단순하게 그냥 뭔가를 우리의 의견을 피력하겠다 하는 측면이 아니고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나라를 되찾겠다 하는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었고 그다음에 우리의 생존권 부분도 한번 고려해 보겠다. 왜? 그 당시 조선 내부적인 상황으로 봤을 때는 정치 경제적으로 불안한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탐관오리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생존권에 대해서 위협받고 있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민중들의 민심이 들끓어오르는 그런 시기하고 맞물려졌다는 겁니다. 또는 일본의 침략적인 이런 부분들이 계속 가세에서 들어오면서 반외세 또 반제국주의 이 부분에 대한 의식이 팽배해지고 있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자, 그런 시기에 의병이 일단은 움직입니다. 이 의병을 보면은요, 의병도 우리나라 의병도 을미의병과 정미의병 시기가 있는데 을미의병 시기의 의병과 정미의병 시기의 의병은 좀 확연하게 다릅니다. 먼저 을미의병은 나라가 위급할 때 우리가 뭔가 분연이 일어나야 된다 하고 주도했던 인물들이 거진 다 선비들이었습니다. 지식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미의병에 흘러갈수록 일반인들이 대거 참여하면서 정말 민중운동으로서의 그런 본질적인 성격이 위로 올라오게 됩니다. 자, 면한 박은식 선생님은요, 의병은 바로 민군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민군이기 때문에 민중운동으로서 한국 민족운동의 어떤 한 맥에서의 중요한 포인트를 잡을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그 의병운동의 시작은 창의의 명분을 밝힌 경문에서 주목이 되는데요. 이 많은 사람들이 전국에서 의병 항쟁이 일어나게 되는 어떤 그런 포인트가 된 자극제가 되어졌던 것이 바로 경문입니다. 앞서서 얘기했던 13조 도총재였던 그 의암 유인석 선생은요, 창의의 명분을 밝힌 경문을 밝힙니다. 이걸 밝히면서 전체적으로 동참을 촉구합니다. 우리가 일어나자. 백성들, 우리가 나라가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우리 전부 다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일어나자 하는 이 경문을 밝힙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관료들의 각성도 촉구를 합니다. 한편으로는. 격고 내외 백가문을 발표를 하면서 관료들까지도 당신들 각성해서 우리가 나라를 구하는 데 동참하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유인석 선생의 이 경문이 그 중요한 포인트가 되었다면
그럼 여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성들도 뭔가 분연히 나라를 위해서 구국운동에 뛰어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은 가지고 있었지만 그 생각을 좀 더 구체화시키고 또는 서면화시켜서 나오게 하는 그 하나의 자극제가 된 것도 여성에게도 경문이 있었습니다. 그 경문의 주인공이 바로 윤희순입니다. 예, 윤희순은 바로 외놈 대장에게 경고성 경문을 당당하게 보냅니다. 외놈 대장 보거라 이랍니다. 그리고는 맨 마지막에는 조선 선비의 아내 윤희순하고 본인의 이름을 딱 밝혀버립니다. 잡을 테면 잡아봐라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깜짝 놀라서 일본 경찰들은 어떻습니까? 화가 나기도 하고 황당하기도 하고 잡으러 다니기도 합니다. 굉장히 이거 황당한 이 경문을 보면서 일본에서는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찾습니다. 이 경문의 내용을 보면요. 외놈 대장 보거라 하면서 아무리 유순한 백성이라 한들 가만히 보고 있을 줄 아냐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 조선 안 사람들도 가만히 보고 있지 않을 테니까 우리도 의병할 거다 얘기합니다. 겁줍니다. 지금 의병 일어났지? 의병 일어났는데 이제 우리 여성들도 같이 일어날 거야. 그러니까 너가 이제 딱 우리가 지금 이제 다 같이 일어날 거니까 각오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경고성 이벤트를 날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주변에 있던 여성들도 깜짝 놀래고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깜짝 놀랍니다. 그러면 이 윤희순이란 인물이 왜 이렇게 당당하게 거침없이 이렇게 이름을 밝히면서 움직일 수 있었을까라는 부분을 보면 이 시댁 집안부터 먼저 볼게요. 왜냐하면 윤희순이 시집을 와서 본격적으로 의병 활동이 이제 활동에 몸을 담게 되고 그런 부분이 수면으로 떠오르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윤희순의 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것이 바로 시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의병장들이 대거 나왔었기 때문에 그 속에서 윤희순은 의병장이라고 하는 직책의 어떤 무게감도 서스럼없이 받아들일 수 있었을 겁니다. 일단 뭐 집안에서 큰아버지이신 그 시백부가 바로 그 유인석 선생님이시고요. 그다음에 시아버지는 의병장 유홍섭 선생님이십니다. 그리고 남편도 의병 활동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일가 친척들도 다 의병에 뛰어 들어갑니다. 그리고 자녀들도 독립활동에 투신합니다. 그리고 손자이신 분도 광복 이후에 광복회 강원 지부장으로 계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작고하시기 일주일 전에 배웠었고요. 그리고 제가 이 여성 독립운동가 연구를 하면서 항상 그 조심하는 부분은 뭐냐면 되도록이면 생존에 계시는 유족분들이 계시면 찾아가서 그 산 이야기를 듣는데 좀 많이 치중을 하는 편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만이 그분들의 응어리져 있던 이런 부분들을 조금 달래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사실 가지고 있거든요. 이 집안을 가만히 살펴보면 거의 3대, 4대에 걸쳐서 계속 독립운동, 의병 활동까지 했던 이 집안을 보면은 굉장히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4대가 독립운동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에 저는 윤희순을 중심에 있다고 둡니다. 왜? 남성들은 밖에 나가서 의병운동이든 독립운동을 하러 밖으로 나갑니다. 그러면 여성들은 집에 있습니다. 그러면 자녀 교육은 누가? 아버지가 이렇게 나와 계시는데 이런 활동을 하고 있거든. 그래서 너희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거든. 하고 자녀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닌 어머니입니다. 어머니가 아버지가 무슨 일을 했고 나라가 어떻게 되고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고 하는 의식을 심어 주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도 서슴없이 독립운동에 투신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됐을 겁니다. 그것은 손자에게도 마찬가지였고요. 자, 윤희순의 친가를 살펴보면 이 집안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시댁과 친가가 같이 이렇게 친분을 가지면서 이렇게 결혼을 할 수 있었던 이유 중간에는요, 화서학파가 딱 자리가 있습니다. 윤희순의 아버지는 화서학파였습니다. 그리고 시댁 집안은 화서학파의 거의 본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위정척사 운동의 진원지가 바로 그 시댁 집안입니다. 그런데 윤희순은 또 보면은요,
어려서부터 굉장히 많은 아픈 부분들을 하고 자라납니다. 뒤에 칭호는 조금 생략하고 제가 하겠습니다. 태어난 지 7일 만에 어머니는 돌아가십니다. 예, 그리고 계모가 오시는데 이 계모가 그 윤희순을 친딸처럼 굉장히 많이 보살폈습니다. 그런데 7살이 되었을 때 계모도 이어입니다. 그러면서 어렸을 때부터 이 주변 가까운 자신을 사랑해주는 사람의 죽음을 여러 번 겪게 되면서 어쩔 수 없이 내적인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만큼 속 깊고 배려 깊고 생각이 많은 사람으로 자라게 되는 부분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윤희순이 결혼을 하고 시댁 집안에 와서 살펴봤더니 아니 이거 지금 위정척사 운동의 완전 본진으로 거의 이제 본인이 뚫고 들어간 거나 다름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그 시댁과 친정이 같이 교류하는 그 중점에는 제가 아까 화서학파라고 있다 했는데요. 이 화서학파는 화서 이항로 선생 문화에 있었던 많은 문인들, 제자들로 같이 엮여져 있습니다. 근데 이 화서학파의 특이한 점은 뭐냐면요. 여성에 대한 생각이 좀 평등관이랄까요. 유교적인 그런 사회 체제 속에서 여성에 대한 의식이 그래도 좀 평등 의식이 약간 있었다는 겁니다. 평등이라는 말보다는 존중이라는 말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성에 대한 존중 의식이 성장이 되어졌고 주변에 많이 이렇게 전파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여성들의 사회활동, 구국활동하는 부분도 나중에 뛰어들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윤희순의 활동을 이제 크게 나누면 국내 활동과 국외 활동은 나눠집니다. 국내는 의병 활동이고요. 국외는 독립 활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의병 활동 같은 경우는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의병 가사를 제작하고 또 의병 뒷바라지를 했던 그 시기와 이후에 여성 의병, 안사람 의병 단을 꾸려가지고 적극적으로 의병 활동에 뛰어든 시기로 나눠집니다. 그러면 그 기존 유교 사회의 틀을 깨고 여성이 바로 사회 속으로 뛰어 들어간 겁니다. 그 당시에. 그렇게 해서 많은 그 여성들과 같이 의병 활동을 하면서 현장에서 정말 누비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했던 경험들이 고스란히 나중에 국외로 넘어갔을 때 애국 계몽 활동과 무장 독립 투쟁 활동, 그다음에 이걸 지원하는 활동 이런 부분으로 자연스럽게 연동이 되어지게 되고 나중에는 결국 이제 여성이지만은 거의 리더적인 성향까지 나오게 되는 그런 부분까지 같이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윤희순의 국내 활동에서는 국내 의병 활동을 딱 살펴봤을 때 의병 가사와 그다음에 안사람 의병단 활동으로 크게 나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의병 가사를 왜 제작했을까? 시아버지 의병장인 유홍석과 윤희순은 굉장히 친했습니다. 친밀했습니다. 친했다는 표현이니까 시아버지를 존경했습니다. 왜?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아버지하고 자연스럽게 친밀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었고 남편은 공부하러 또 밖에 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아버지를 가만히 보니까 선비처럼 앉아서 책을 읽고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한다 하고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고 시아버지하고 이야기를 하고 교감을 하면서 굉장히 존경스러운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던 차에 의병운동이 일어나게 되고 시아버지는 의병 출정을 나갑니다. 물론 남편도 나갑니다. 그런데 시아버지 유홍석이 의병 출정하기 전에 며느리를 불러 앉혀서 얘기를 합니다. 내가 외놈 원수를 갚으러 지금 나갈 거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집안일 잘 보고 그리고 조상도 잘 모시고 그다음에 아이들도 잘 키우고 있으라. 그냥 기본적인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시아버지하고 그동안 나눴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 그다음에 집안의 분위기 이걸 봤을 때 그냥 단순하게 일반 집안에서의 여성에게 던지는 말로 그냥 대하고 넘어가기에는 윤희순은 마음이 굉장히 아팠던가 봅니다. 시아버지가 의병 출정하고 난 다음에 바로 이제 그 다음 날부터 정화수를 떠놓고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제발 무사히 돌아오게 해달라고. 그렇게 위기 상황에서 윤희순은 윤희순 나름대로의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가에 대해서 계속 깊이 있게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생각해낸 것이 뭐냐면 여성들도 좀 움직여야 되겠다. 여성들도 좀 알아야 되겠다. 나라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돌아가는 상황들도 여성들도 알아야 되겠고 여성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해봐야 되겠다 싶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내가 알릴 수 있는 게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의병 가사를 제작합니다. 이 의병 가사를 제작하는 윤희순의 의병 가사도 제작하는 부분도 보면 굉장히 특이합니다. 대상에 따라서 의병 가사를 제작합니다. 여성에게는 안사람 의병가를 제작하고요. 의병에게는 의병 군가를 제작합니다. 의병 노래를 제작합니다. 그리고 외놈 대장에게는 아까 경문으로 날렸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이 사람들은 이런 의식이 필요하고 이 사람들은 이런 활동을 해야 되겠고 하는 부분을 이미 거기에 맞게끔 맞춤식으로 의병 가사를 제작했던 겁니다. 그리고 안 사람에게 쓴 이 의병 가사를 가만히 보면요. 한글이에요. 물론 옛날 그 받침이 나는 거 보면 옛날 그거지만 한글로 제작돼 있어요. 한글로 알기 쉽게 제작을 하다 보니까 그냥 그 양반집 여성이 아닌 일반 여성들도 자연스럽게 그냥 이거를 대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의병 도와주자. 우리라도 가만히 있을 소냐?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많은 여성들에게 얘기를 하기 시작하고 그걸 노래처럼 계속 부르면서 외면서 부르면서 계속 얘기를 하고 다닙니다. 그렇게 구전의 힘이라 그러죠. 그게 이제 계속 이어지고 어린아이들도 부르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뭐야? 하고 묻기도 하고 또는 의병 부분에 대해서 이게 의병이구나.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의병 활동을 하러 갔구나 라는 것을 이해를 하게 되죠. 여성도 의병 도와주자. 그다음에 나라 찾기 운동하자. 또는 의병 위해서 의복 손질도 좀 해주자. 우리 의병 뒷바라지도 좀 해주자. 의병들 내려와가지고 배고프다 하면 밥도 좀 주자. 이런 식으로 여성들로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심리적인 자극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뒤에 이 안사람 의병가 외에 의병 가사 병정 노래 같은 경우에는요. 병정들에게 얘기합니다. 이 의병들에게 얘기하면서 너희들은 대장부지 않냐. 대장부기 때문에 의로운 행동을 해야 된다. 의로운 행동을 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일본 침략에 대해서 우리는 개탄해야 되고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우리가 의병 활동을 하는 것은 당연한 부분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윤희순의 이 가사들은 계속 만들어져서 배포되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동조하기 시작합니다. 윤씨 실록에 보면은 얘기를 합니다. 우물가에서도 만나면 여성들을 붙잡고 아낙네들 붙잡고 우리 도와주자라고 얘기를 하면서 의병 또 가사를 또 얘기를 하고 의병 노래를 불러갖고 또 얘기를 해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또 지나가는 사람 있으면 붙잡고 또 우리가 의병 가사를 또 얘기를 하면서 당신 한번 불러봐라 이래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여성들의 구국의식을 고취시켜 주었고 그것은 나중에 여성들이 의병 활동에 뛰어드는 하나의 포인트가 되기도 합니다. 이 의병 가사는 을미의병과 정미의병에 지어졌는데요. 을미의병기에 지어졌던 의병 가사는요. 주로 어떤 노래냐면 구국의식에 좀 더 자극을 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안 사람들 우리 좀 어떻게 해보자. 우리도 의병 나갈 거다. 그다음 나라 상황이 이랬는데 우리도 뭘 해야 되겠냐. 우리라도 돕자. 이런 식으로 약간 의식적으로 자극하는 부분이 많이 나간다면 정미의병기에 대해서는요. 이제는 활동성을 얘기를 합니다. 활동성을 얘기를 하면서 외놈 잡자. 외놈 때려잡자. 우리 가만히 있지 말자. 그리고 우리가 전진하자. 우리가 의병 활동하자. 하는 식으로 활동성을 강조하는 의병 가사 부분을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도 그럴 것이 을미의병기에는 지도부가 양반가 선비들, 유생들을 중심으로 되어져 있었지만 정미의병기에 흘러갈수록 이 참여 계층이 평민으로 점차 확대되어지는 양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맞춰서 아마 의병가나 이런 부분들도 하고 그다음에 조국의 삶을 노래했던 이제 애달픈 노래 같은 경우에는 정말 애달프다 슬프고도 슬프다 우리나라가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되었노 하는 그런 이제 탄식조의 그런 내용들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병 가사는 전반적으로 특징을 보면 이제 저항 의지도 표현했고 그다음에 안사람 역할도 강조를 했고 그다음에 확고하게 이제 결전 의지도 다져줬고 그다음에 경고성 부분까지도 포함되어졌고 대상에 따라서 아니면 내용 그다음에 시기에 따라서 이 확연하게 그 성격이 달라지게 나타납니다. 현재 그 독립기념관에는 윤희순 의병가비가 마당 한기퉁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윤희순이 초반에는요, 의병 가사를 제작하고 배포하고 의병 뒷바라지 부분을 이렇게 했다면 나중에 이제 후반부로 갈수록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그 약간 리더적인 성향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우물가에나 만난 여성들을 보면서 우리 의병하자, 우리 도와주자라고 했었던 부분들, 우리 가만히 있지 말자, 이제 움직이자 합니다. 그렇게 됐던 계기는 바로 의병장 시아버지 유홍석의 영향입니다. 1907년도 8월 달에 이제 시아버지는요, 의병 600여 명과 함께 춘천에 있는 진병산, 의암소, 가평등지에서 일본군하고 극심하게 전투를 합니다. 그때 이게 전투가 격렬해질수록 군자금도 부족해지고 탄약도 부족해지고 군량미도 부족해지고 굉장히 뭔가 고갈 상태에 처하는 거죠. 그 소식을 듣고 윤희순은 이제는 분연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춘천시 남면 가정리에 있는 여성 30여 명으로 구성을 해가지고 안사람 의병 단체를 딱 만듭니다. 그래서 이 의병 단체들이 이제는 움직이자 합니다. 어떻게? 남장을 하고 정보 수집을 하러 다닙니다. 여성이 남장을 하고요. 다니면서 지금 일본군이 어느 정도고 어떻게 되어졌고 어디까지 왔고 아니면 일본군 상황은 어떻고 여성이니까 느슨하잖아요. 아무래도. 그러니까 그런 의병 정보들을 수집을 하기 시작합니다. 수집을 해가지고 또 알려주기도 합니다. 예.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가지고 무기 제조도 합니다. 무기라 하니까 뭐 거창한 이런 무기 이런 게 아니고 이 군자금을 확보를 해가지고 탄약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노쇠하고 구리 이런 것들을 막 가져와갖고 녹여가지고 그래서 이제 탄약을 제조한다든지 또는 무기를 제조하고 그다음에 의병 활동을 하다가 다친 부상자들을 이제 치료를 해주고 그런 식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조금 전에 아까 제가 군자금 얘기가 나왔는데요. 군자금 모금했던 이 리스트가 나와 있는 거 보고도 저도 또 깜짝 놀랐습니다. 이 춘천시 일대의 여성 76명으로부터 군자금을 받습니다. 355량을 모금을 해가지고 바로 이거를 춘천 의병에 투쟁을 하는데 적극적으로 지원을 합니다. 이 명단을 가만히 살펴보면 양반 여성뿐만이 아니고 일반 여성까지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기 이제 한자로 나와 있는 부분 말고 밑에 보면 턱골댁, 벌골댁, 정문댁 여성이 이름이 없습니다. 그 당시에 거의 누구 부인 뭐 이렇습니다. 거의 그러니까 누구댁, 누구댁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군자금 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미의병기에 윤희순이 적극적으로 의병 활동에 했던 것처럼 의병 운동은 그 당시 이제 격화되기 시작했고 또 지역에 따라서 수많은 사람들이 인명 피해도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이 정미의병 10여 년 동안 14만 2천여 명이 참가를 해가지고 그만큼 항전에 항전을 거듭했지만 무기 열악, 무기도 열악했고 체계적으로 훈련도 부족했고 왜냐하면 민간인들이 동원이 되어져서 갔기 때문에 전략도 조금 불충분했던 부분도 있었고 그다음에 일본이 이제 일제가 본격적으로 이제 사륙 전술을 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집중적으로 이 의병들을 완전히 전멸시키기 위해 가지고 완전히 전술을 펴면서 움직입니다. 그러면서 정미의병이 10여 년간 버텼지만 결국은 우리는 국권을 상실하고 맙니다. 그럼 이 의병에 참여했었던 이 많은 사람들은 조국에서는 계속 이렇게 할 수 없으니까 해외 항일 기지를 구축해야 된다라고 해서 북한도 쪽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동을 해서 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일본 경찰이 윤희순 집안으로 찾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1910년도쯤 됐을 때 금방 이제 국권이 상실되어지고 해외에 이제 기지를 구축한다고 하는 그 시기에 시아버지하고 남편이 먼저 중국 망명을 합니다. 중국 망명을 하고 난 다음에 여기서 이제 망명 준비를 또 따로 하고 있습니다. 의병 가족들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과정에서 갑자기 일본 경찰이 윤희순 집에 쳐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시아버지하고 남편이 어디 있냐고 다그치기 시작합니다. 다그쳐도 아무 대답을 안 하니까 그 당시에 그 아들 있죠?
굉장히 그 어린 아들을 일본 경찰이 바로 총부리를 들이대면서 시아버지하고 남편이 어디 있는지 안 알려주면 쏘겠다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고 있으면 이제 보통 우리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살아야 되니까 알려주겠죠. 예. 알려주겠죠. 근데 유니스는 아들 죽여도 좋다. 난 모른다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경찰이 더 당황한 겁니다. 아들 죽여도 좋다니까 난 모른다 얘기하니까 정말 모르는갑다. 그래 생각했는지 일단 서슴없이 뒤로 물러서게 되고 한번 그 일화가 지금 전해지면서 그때 그 아들은 나중에 어머니한테 진짜 죽는 줄 알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아들도 나중에 독립운동에 투신을 합니다. 아들들이 다. 예. 어쨌든 그 윤희순이 이제는 그 시아버지, 남편 따라서 이 의병 가족들 한 30 내지 뭐 40 또 나중에 거기다 또 합세를 해가지고 한 50여 가구까지 만들어져서 결국은 중국으로 망명을 갑니다. 중국으로 망명을 가는 길은 생각해 보세요. 날은 춥죠. 먹을 건 없죠. 이 50가족이 길을 떠납니다. 그러면 이거 강원도 춘천도 추운 곳인데 거기에서 북한으로 올라가서 그다음에 압록강을 건너서 중국으로 갑니다. 그 먼 길을 이 가족들이 다 같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압록강을 건너고 그다음에 중국의 홍강을 건너서 그렇게 해서 도착한 곳이 바로 흥경현 평전산 자락입니다. 가보니까 완전 돌무더기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에게 물어봤더니 그 땅은 자기들이 쓸모없는 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 땅을 사용해도 되겠냐 하니까 마음대로 사용해랍니다. 왜? 돌무더기 땅이니까. 이 의병 가족들이 합심을 해가지고 그 돌무더기를 바로 이제 나르고 하면서 그 땅을 개척하면서 이 의병 가족들의 마을이 생기는데 그게 바로 고려구입니다. 이 고려구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은 처음에 이제 먹을 것도 없지 않습니까? 없으니까 이제 중국인 마을로 내려와가지고 우리가 이러이러한테 좀 도와달라.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안 되노니까 좀 도와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농사 기술을 가르쳐 줍니다. 농사 기술을 가르쳐 줬더니 중국 사람들이 그 신기하단 말이죠. 감사하다 이러면서 또 이제 양식을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기억하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그 돌무더기 땅을 어떻게 마을로 만들었는가는 굉장히 의문이랍니다. 그거는 중국 사람들이 그 땅을 어떻게 개간하려고 몇 번이나 했는데도 포기가 다 되어졌던 땅이었는데 어떻게 이 조선 사람들이 와서 그 땅을 개척을 했는지는 굉장히 의문스럽고 경이롭다라는 얘기까지를 합니다. 자, 그곳에서 이제 이 의병 가족들이 이제 그 고려구를 개척하고 여기서 고려조장을 만들어서 의병 훈련장까지 만듭니다. 왜? 우리는 나라를 찾으러 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250여 명이 훈련을 받고 이 간도 일대에서 독립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과도 긴밀하게 연락을 하면서 상황 파악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진은요. 왼쪽 사진은 평전산, 바로 평정산이고 그다음에 오른쪽은 난천자 마을, 이제 고려구 마을 쪽으로 들어가기 전에 바로 그 입구입니다. 그러니까 시골입니다, 시골. 완전 시골. 네. 자, 그곳에서 이제 윤희수는 이제는 굉장히 좀 달라집니다. 안사람 의병단을 이끌었던 의병장으로서도 주목을 받았지만 해외에 이주하고 나서 보니 남성들은 이제는 독립운동에 본격적으로 투신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언가에 대해서 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가족들한테는 다 어린 아이들도 있잖아요. 이 어린 아이들을 뭔가 가르쳐서 항일 인재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럼 이 항일 인재를 만들기 위해서는 학교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 이 학교를 내가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 간도 일대에 있는 많은 조선인들과 또는 의병 가족들 이분들을 막 만나가지고 상황을 얘기를 해가지고 이 노학당이라고 하는 학교를 만듭니다. 근데 그도 그럴 것이 그 1910년 전후로 해가지고 간도 일대에는요 이 많은 민족 성각자들이 의연금을 가지고 또는
재산을 완전히 팔아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올라와서는 학교를 만드는데 많이 투신을 합니다. 실제로 이 노학당을 만드는데 후원을 해주셨던 분에는 바로 이회영 선생님과 우병열 선생님도 있습니다. 그럼 이 노학당은 어떤 곳이었을까? 이 노학당은요, 일단 교실이 있고요, 운동장도 있습니다. 식당도 있고 기숙사도 있고 물 먹는 샘도 있습니다. 이렇게 따지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시골에 있는 학교 정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렇진 않습니다. 굉장히 허름하면서도 작게 꾸려져 있는데 어쨌든 그곳에서 1912년도에 노학당은 건립을 하고 그곳에 노학당의 교장으로 윤희수는 활동을 합니다. 이 노학당은 1915년에 폐교됩니다. 물론 일본의 다나베에 의해서 폐교가 되는데 그 폐교되기 직전까지 50여 명의 항일 인재가 양성이 되어졌고 이 50여 명의 항일 인재는요, 신흥무관학교나 아니면은 조선독립단, 조선혁명군으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 노학당의 학교 정신은 어떠했는가 보면 네 가지를 이제 포인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항일, 애국, 분발, 향상. 그러니까 우리의 그 주 목적은 바로 우리나라를 되찾는 거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항일 운동하는 것은 당연한 부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우리 민족 자존의식 또는 주체의식을 가졌을 때만 이 항일 부분도 명백하게 끌고 나갈 수 있다라는 생각. 그다음에 애국은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분발하자. 우리가 지금 상황이 이렇더라도 우리는 언제든지 그곳을 찾아가서 나라를 다시 되찾을 수 있다. 분발하자 얘기합니다. 예전에 그 영화 암살을 보았을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거기에서 많은 독립군들이 활동을 하다가 굉장히 좀 열악한 상황에 있는데요. 거기에 나왔던 전지현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독립군들은 물이 새더라도 고치지 않는다. 왜? 조국에도 곧 돌아갈 거니까. 우리 독립군들은 조금 뭔가 부족하더라도 새로 사지 않는다. 왜? 곧 조국에 돌아갈 거니까. 바로 그런 마음가짐으로 여기서도 항일 인재를 양성하고 곧 돌아갈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릴 줄은 아무도 몰랐던 겁니다. 교과목도 굉장히 상세하게 나옵니다. 상세하게 나오는데 역사, 국어, 수신, 한문, 작문, 지리 지금 만만치 않습니다. 이때도 우리나라의 교육열은, 어머니들의 교육열은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교장이셔서 그랬는지 수업 교재가 본격적으로 이제 나와 있는데 마침 인근에 동창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면함 박은식 선생님과 신채호 선생님이 그곳에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역사학자를 초청을 하고 그다음에 동창학교에 있었던 그 교사들도 이곳에 들어와서 강의를 해주고 그랬었습니다. 그리고 이 학교 운영은요, 한국, 그 지역에 있었던 이 한국 사람들, 조선인들하고 그다음에 중국인들도 모금 활동을 받아서 운영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 노학당은 1915년에 폐교가 됩니다. 일제가 일본이 이제 계속 건의를 하는 거죠. 도대체 저기 뭐 하는 곳인지. 갖은 탄압을 하고 이거 기간에 대해서 항의를 하고 계속 그렇게 하다가 결국 이 폐교를 하게 되는데 지금 현재 노학당 터에 가면 터에 이런 비석이 서 있습니다. 한동안 한 번은 이 노학당 비석이 훼손이 되어져 가지고 한번 뉴스에 나온 적이 있었는데요. 다시 이제 복귀를 해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윤희순의 활동을 했던 노학당 활동과 그 기타 관련된 이런 부분들이 이 조선인들, 그 한국인들 양성에만 힘을 쏟았던 부분이 아니고 주변 중국인들에게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중국인들에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농사 기술을 가르쳐 준다든지 항일의식 고취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든지 이런 소소한 이런 생활의 지식 부분들도 많이 가르쳐 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침 또 일제가 계속 이제 침탈을 해서 들어온 상황에서 중국도 거기에 대해서 압박감이 굉장히 받고 있던 터라 윤희순의 활동과 이 많은 사람들의 활동이 굉장히 아마 중요한 그 부분으로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지에 가보면 윤희순 공적비가 또 세워져 있습니다. 이 공적비는 한국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고
조선족하고 그다음에 이쪽 지역에 있는 역사연구회하고 인민정부에서 이렇게 세워가지고 윤희순의 기념비가 연장에 남아 있습니다. 자, 윤희순의 이제 국내 활동에서 국외 활동으로 넘어가서 이제 그 애국계몽 쪽으로 많이 투신을 했는데요. 그런데 노학당이 폐교가 되는 쯤 됐을 때는 중국의 상황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왜? 일본이 이제는 중국으로 침탈해서 들어오는 부분이 좀 더 깊숙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깊숙이 들어오면서 일본은 1920년에 경신년 대토벌을 하게 됩니다. 조선인들의 항일 근거지를 완전히 토벌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져 있는데요. 이때 한인 학교 예배당은 파괴를 하고 또는 이 윤희순이라고 하는 이 인물에 대해서도 주목을 하면서 이 사람을 추적하기 시작합니다. 당시에 일본이 얼만큼 이제 악랄하게 이 그 간도 일대의 조선인들을 압박했는가 하는 부분은 항일 근거지 토벌했던 부분으로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이 일대에서 당시에 한 조선인을 한 107명 살해했다는 기록도 또 남아 있고요. 117명을 체포했다는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물론 이건 일본 기록입니다. 그리고 이 경신년 대토벌 해설 그 당시에 집 99채가 전소가 되었고 학교 3곳이 전소가 되었고 병원 8채가 소각되었습니다. 또는 압록강에 조선인 200여 명이 몰살당한 채 강 위에 떠오르는 적도 있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이제는 조선인들의 활동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무장투쟁 활동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왜? 자꾸 죽이니까. 윤희순을 찾으려고 혈안이 되어져서 이때 학살을 하는 요 시기쯤에 윤희순도 찾아서 이제 추적을 해서 오기 시작합니다. 추적을 해서 왔는데 이제 그 어느 지역에 딱 숨어 있었는데 밀고자가 일본 경찰에 윤희순이 여기 있다라고 밀고를 합니다. 그래서 일본 경찰이 윤희순을 잡기 위해서 오는 그 순간 또 거기에 있었던 우리 조선인 그 정보통이 그걸 빨리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본 경찰이 도착하기 5분을 앞두고 윤희순이 빠져나오는 그런 일화들이 있습니다. 정말 영화 같은 일화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고요. 또 한 번은 윤희순이 잠깐 집을 비웠다가 와 보니까 자신이 살고 있는 그 집을 완전히 불을 내가지고 집이 불에 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은 어디 있나, 누구는 어디 있나, 이 누구는 어디 있나 하다 보니까 갑자기 살펴보니까 손자가 없는 거예요. 방 안에서 손자가 자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물을 뒤집어 쓰고 윤희순이 뛰어들어서 손자하고 손녀를 안고 나오는데, 그때 이제 살린 그 손자가 아까 처음에 얘기했었던 광복회 강원도 지부장이셨던 유연익 선생님이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할머니에 대한 이야기, 자신을 살렸던 할머니에 대한 기억, 그걸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분은 돌아가시기 전까지 할머니를 알리는데 집중을 했습니다. 자, 갑자기 그분 생각하니까 약간 그렇네요. 돌아가시기 직전까지도 할머니만 생각하셨어요. 그러니까 몸이 많이 안 좋다 해서 강원도 춘천을 이제 부산에서 차를 몰고 4시간 반 정도 걸리거든요. 올라가서 그분을 뵙고 며칠 한 4, 5일 뒤에 그분이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손을 잡고 그분이 할머니를 이렇게 세상에 알려줘서 고맙다라고 했던 그 기억들이 지금 약간 뭉클 떠오르네요. 독립운동가 유족분들 만나다 보면 실제로 그분들 만날 때마다 내가 이 일을 하는 게 내가 부족하더라도 꼭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계속 이제 마음을 다지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경신년 대토벌 학살 부분에서 또 한 가지, 아까 보면 예배당 파괴되고 뭐 학교하고 뭐 전부 다 완전 소실되어졌다 했는데 일본이 얼마나 잔악했는가 하면 마을 예배당에 마을 사람들 다 가둡니다. 가두고는 밖에서 문을 다 잠그고 전부 다 박습니다. 박고는 거기 불을 지릅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마을 사람들을 전부 다 죽이는 그런 것을 서슴지 않고 했던 일본이었습니다. 보셨죠? 이거는 기사 부분을 제가 갖고 왔습니다. 1932년도 4월 기사입니다. 작두로 이제 사람을 죽이고 끓는 가마솥에다가 이제 사람을 넣고, 그러니까 처참하게 사람들이 1,700여 명이 죽었다 하는 이 기록이 기사에 나와 있어서 제가 스크랩을 해서 이거 올려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의 일본과 그 당시의 일본들 보면 상상을 정말 초월하는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많이 나와서 오죽하면은 여성들이 다 무장투쟁 활동에 뛰어들었겠습니까? 이 이제 경신년 대토벌 이후에 이제는 무장투쟁을 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 힘이 조금 미약한 부분도 있고 중국 사람들도 동조를 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제 한중연합 투쟁을 하자라고 얘기합니다. 노악당이 폐교되고 난 이후에 윤희순이 꾸린 것은 바로 조선독립단, 그 다음에 가족 부대를 만듭니다. 조선 독립단으로도 부족했던 거예요. 그래서 내 가족들은 상시 전쟁에 나갈 수 있게끔, 투쟁에 나갈 수 있게끔 또 마을 가족들을 가족 부대를 만들어서 마을 디산에서 매일 훈련을 시켰습니다. 거기에 보면 친가 아니면은 뭐 외가 전부 다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밤만 되면 올라가가지고 무기를 들고 훈련을 했다 하니까 중국 사람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대단해 보였던 겁니다. 그거에 대한 기록들을 중국 사람들이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어쨌든 일본의 그 잔악했던 이 상황들은 바로 삼광정책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모조리 죽이고 모조리 불태우고 모조리 약탈한다. 이렇게 할수록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더 무장투쟁의 일선에 이제 한 걸음씩 나가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이제 만난 사람이 조선혁명군을 이끌었던 바로 양세봉입니다. 이 양세봉은 련영 지역의 농민 자위군을 이끌었던 수장이기도 하고요. 여기서는 유격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윤희순이 이제 나이가 조금 있으니까 아들들이 이제 투입이 되어져 가지고 같이 움직입니다. 그러면서 투쟁 활동에 같이 하고 윤희순은 뒤에서 조금 조력하는 식으로가 되는데 유격대가 1유격대부터 7유격대까지 있는데 아마 그 역사 드라마나 이런 데 보면은 중국의 그 일본 기차가 지나갈 때 철로를 폭파시킨다든지, 아니면은 밤에 갑자기 일본 경찰서를 급습해가지고, 뭐 폭탄 던지고 나온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유격대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급습하면서 일본 경찰에게 이제 압박을 가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때 이제 아들 유돈상하고 유민상이 참가를 했습니다. 참가를 했다는 것은 이 리스트에 나와 있고 좀 더 이제 이게 된다는 것은 일본 경찰의 한편으로는 노출되었다는 것도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윤희순의 국외 저항 활동 지역을 보면 이 일대에서 하살표를 따라가다 보면 고려구에 도착해서부터 나중에는 환인현에서 무순까지 갑니다. 무순까지 가면서 무장 독립 활동에 이제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섰는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그 한중연합 투쟁에서 이 아들이 적극적으로 그 활동에 참가를 하게 되면서 아들의 존재까지도 이제 노출이 됩니다. 노출이 되는데 그러면서도 굉장히 조심했는데요. 이 아들이 결국 이제 무슨 감옥에 잡혀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흘러나오다가 시아버지 또는 남편의 얘기가 없죠, 그죠? 중간에 다 돌아가십니다. 돌아가시고 시아버지 돌아가시고 심기일전 해가지고 또다시 뭘 꾸리고 조선 독립단을 만들고 또 남편도 돌아가시고 시백부도 돌아가셨고 이런 많은 그 과정을 거치면서도 끈을 안 놓았던 것이 바로 조국 독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선에 서서 이제 어머니, 아버지 그 뜻을 이어서서 이제 움직였던 이 아들이 1935년도에 무슨 감옥에 잡혀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이제 가정 고문을 당합니다. 가정 고문을 당하고 이제 잡혀 들어갔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윤희순이 이제 뛰어갑니다. 감옥을 가니까 면회도 안 시켜줍니다. 아들을 만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한 달여가 지나서 갑자기 감옥에서 연락이 옵니다. 아들 데려가라고.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윤희순이 이제 한 걸음에
달려갑니다. 도대체 무슨 일인가? 숨만 붙어 있고 아들이 숨 넘어가기 일보 직전이 되어서 그곳에서 죽으면 본인들 책임이니까 숨만 딱 붙어 있는 상태에서 아들을 데리고 가라 연락이 온 겁니다. 그래서 윤희순이 감옥에 도착을 해서 이제 아들을 이제 데리고 이제 술에 싣고 나오는데 가다가 중간에 아들이 이제 어머니하고 부릅니다. 그래서 가다가 중간에 길을 세우고 길에 이제 세우고 아들을 이제 바라보면서 아들을 이제 만지고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하는 중간에 아들이 길에서 이제 숨집니다. 윤희순의 살아가는 데서 하나의 구심점이었던 아주 그 버팀목이 아마 장남이었던 것 같아요. 큰아버지 돌아가시고 시아버지 돌아가시고 남편도 돌아가시고, 예, 이 아들에게 많이 의지를 했었던가 봅니다. 근데 이 아들이 사망을 하고 나니까 윤희순이 굉장히 좀 마음이 많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몇 달 뒤에 윤희순은 조용히 자리에 앉아서 자신이 살아왔던 이 과정들을 적어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책이 윤희순 연구인데요. 이 윤희순 연구에 보면 뒤에 보면 이제 해주윤 씨 일생록이라고 본인이 마지막 적은 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일생 기록글을 줄거리만 적어보노라 해서 내가 시집을 와서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했었고 이런 사례가 있었고 또 의병 활동을 참여했는데 이랬었고 하는 이 것들을 이제 자신의 기억을 전부 다 일일이 다 적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일생록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분의 존재가 좀 더 부각이 되어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는 이래 얘기를 합니다. 조상님도 성묘도 자주 다녀라, 중효도 실천해라. 이제 밑에 이제 후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중효도 실천해라. 그리고 너무 자만하지 마라. 그리고 다른 사람하고 이야기할 때는 어떻게 봐라. 그리고 옆 사람하고 이야기할 때는 또 어떻게 해라 하는 그런 세세한 것까지 다 적습니다. 그건 손자들에게 아마 남겨주고 싶었던 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시대를 따라가는데 옳은 도리가 무엇인가를 꼭 알아야 된다. 그리고 충효 정신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마지막에 딱 남기면서 맨 마지막에는 윤씨 할매가 자손들에게 보내는 말이니라라고 글을 남깁니다. 이게 이제 자신의 생을 더듬어 가면서 썼던 회고의 글입니다. 이 회고의 글을 쓴 지 얼마 안 지나서 다 쓰고 내려놓고는 윤희순은 생을 마감합니다. 윤희순의 일생을 더듬어 가는 과정에서 저도 이제 두 아이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아이의 어머니로서 또 아니면은 아내로서 그다음에 집안의 남성들이 다 밖에 의병운동, 독립운동으로 나가 있는 상황에서 이 여성이 어떻게 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강인하면서도 투철한 어떤 그 국가의지, 구국의지가 있었던 여성이었구나라는 것을 아주 강렬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의병운동에서 독립운동까지 이 40여 년 시간 동안 중간에 남편도 돌아가시고 시아버지도 돌아가시고 다 돌아가시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것을 굳건히 주어왔던 것은 뭐냐면 적어도 내 자식에게는 해방된 조국을 보여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컸지 않았을까. 그 아들이 죽자 이 아들에게는 조국의 해방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그 상실감은 굉장히 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윤희순의 활동들 전반을 보면은 이제 민족 주체의지, 그 다음에 반외세 저항, 또 애국 인재 양성, 여성 국의지 이런 부분을 제가 키워드를 가지고 왔는데요. 그 손자는 어떻게 그 한국에 돌아왔을까? 그 손자는 아버지도 돌아가셨고, 그런 상황에서 그 지역에서 이제 왜 독립운동가들의 정보를 이래 전달해주는 이제 꼬맹이 같이 있잖아요. 그렇게 있었던 거예요.
그 정보를 전달하다가 우연히 집안 사람들 이제 소식을 듣게 되고 그렇게 해서 친인척을 만나게 되면서 나중에 우리나라로 들어오게 됩니다. 예. 아마 우리나라 독립운동가들의 삶이 다들 그렇지 않았을까. 예. 이 여성이었지만 이 사람의 일생을 한번 전체적으로 훑어보는 과정에서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우리나라의 그 근대의 어떤 그 가장 큰 맥인 의병과 독립운동 이 두 가지 맥을 둘 다 넘나들었던 여성 독립운동가는 정말 유일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애국개몽운동도 하고 무장투쟁도 하고 일선에서 이제 거의 나서서 가족 부대까지 만들어가지고 가족들까지도 닥달을 하면서 우리 독립운동을 하자. 우리는 언제든지 나가서 싸워야 된다라고 했던 그 할머니의 그 카리스마 한번 만나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윤희순 평전을 마지막 쓴 그 뒷문구에 이렇게 했습니다. 이분을 늘 생각을 하면서 이랬을까 저랬을까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할 때 맨 마지막에는 이분은 만약에 생전에 만났다면 이렇지 않았을까라는 제 생각으로 뒤에 마무리를 했었는데 이분이 한말 최초 여성 의병장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특강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